예,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조국 장관님과 초선 오적에 대한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초선 오적이라면 여러분 아마 혹시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한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적이 있죠.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지고요.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지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선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 졌을 때 민주당의 초선 의원 5명이 모여서 그 진 이유가 조국 때문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그리고 장철민 이 5명의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가 엉망이 되었다라면서 민주당의 그 책임을 조국 장관에게 돌렸던 그런 기자회견을 했던 5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래도 우리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우리가 참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민족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복수를 하지 않으면 불효로서 하늘을 이고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도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부모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면 자식은 꼭 그 복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복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는 않죠. 우리는 내 자식이 죽어도 그 가해자를 용서하고 내 자식이 억울하게 죽어도 그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끝을 내죠. 내 부모가 죽어도 복수를 하기보다는 용서를 함으로써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재판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예, 이만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재판 판결문을 이렇게 바인드로 두 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 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두 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한 부는 깨끗하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있고요. 한 부는 제가 읽어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쓰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기도 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가, 얼마나 개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가 자세히 나오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판결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정경심 교수님의 그 억울함, 조국 장관님의 그 억울함, 조민 씨의 그 애통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그래도 시사에 굉장히 밝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국 장관이 스스로 무덤을 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뭐 조국 장관께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표창장은 그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거는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그랬죠.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타입인데 딱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 때는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찬바람이 생생 부나 봐요. 아니라고.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해서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증거는 뭡니까? 그래서 컴퓨터에 어떤 증거가 있었습니까?
컴퓨터에 어떤 증거가 있었길래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직인 파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직인 파일이 있었으면은 표창장이 가짜로 만들어진 겁니까? 직인 파일이 있었으면 그러면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직인 파일도 그 컴퓨터에 원래부터 있었는지 검찰 수사관들이 뻥났네 하고 심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졌다 하더라도 직인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형사사건에서 표창장을 가짜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나 봐요. 제가 평화주의자인데 아마 제가 무슨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말을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흩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혼자서, 왜냐면 일요일에 만났는데 집사람도 집에 없잖아요. 지금 손주 봐주러 가고 없어서. 그 집에 와서 예, 딸내미는 또 바빠서 일하고 있고 혼자서 부엌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언론에 나오는 내용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는 전체적인 그림이 다 나왔는데 그걸 왜 듣고 싶은 것만 들을까? 아니면 듣지 않았으면 그런 추가 내용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형사 사건에서는 그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국가에 있죠. 크라운이라고 하는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정부를 대신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검사들 외에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예, 정호균 변리사님의 글을 보시면 영국은 기소할 수 있는 데가 101군데입니다. 예, 각 단체가 기소할 수 있는 단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자기들의 범죄 사실을 기소하지 않고 윤석열과 그 장모 건 또는 그 김건희 건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미국에서도.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들이 일단 기소를 하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했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증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데 검찰이 가짜 표창장을 사용을 했다라고 했다면 가짜 표창장이 하나쯤은 나왔었어야죠. 증거로. 가짜 표창장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가짜 표창장을 넣었을 거야. 왜냐하면 안 받았으니까 넣었을 거야. 그럼 안 받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 못했죠. 표창장 대장을 봐야지만 되는데 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총장을 시켜서 태워버렸거든요. 표창장 대장이 태워져 버렸어요. 그러면 표창장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정경심 교수님 측과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총장 측의 얘기 중에서 누가 진실되었냐 이거죠. 총장은 거짓말이 몇 번 재판 중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총장의 크레디빌리티가 없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님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정경심 교수님의 주장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창장 대장이 없기 때문에 태워버렸기 때문에 총장이 왜 태워요? 왜 그거를 보존 연한이 있는데 왜 태우냐고요. 그러면 표창장을 안 받았다라는 주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그리고 표창장 대장이 있었는데 태워버렸고 그것도 반대쪽에서. 그러면 당연히 표창장을 받았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창장 안 받았어. 그랬더니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증거 채택을 안 해버려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조민 씨가
가짜 표창장을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더 화가 났죠. 조민씨는 그런 걸 인정한 적이 없다고. 조민씨는 뭐냐면 관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것은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봉사활동하면 봉사활동 확인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학에 넣고, 예, 안 넣어도 되는데 영어 성적하고 대학 성적으로만 대학원을 부산 의전원을 들어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 관례적으로 그냥 넣으니까, 남들이 다 넣으니까 넣었다고요. 가서 12시간 예를 들어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화장실 가느라고 20분 사용하고 밥 먹느라고 30분 사용하고 뭐 하는데 뭐 사용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10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2시간 일했다라고 확인서를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의 관례니까.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거를 따라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잣대를 1mm도 안 틀리게 그렇게 완벽하게 해치웠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불법을 했다고 인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언론들이 장난을 치는 거를, 그거를 깊이 읽어보지도 않고 조민 씨가 가짜 표창장 만든 거 인정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아니라고. 조민 씨의 그 글은 내 페이스북에도 그대로 내가 캡처해서 올려놨다고. 읽어보시라고. 예, 그렇게 잘못 들은 거를 지적해 주니까 기분은 나빴겠죠. 그렇지만 잘못은 인정을 해야죠. 저도 제가 잘못했을 때는 제 아들과 제 딸에게도 잘못 인정합니다. 아빠가 잘못했네. 미안해. 아빠가 사과할게. 라고.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해야죠. 여러분, 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되었어요. 누구 덕입니까? 저는 그 민주당이 잘나서 180석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것은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말로는 겁이 나서 눈치 보느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자식들 대학은 졸업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두려우니까 나서지는 못했지만 표를 통해서, 아무도 보지 않고 자신과 양심만이 아는 방법으로 표를 통해서 선거할 때 180석을 만들어줬다고요. 민주당은 조국 장관님을 업어줘야 되고 만나면은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180석 만들어줬더니 재보궐 선거할 때까지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 못 시키고 개판 치다가, 야, 니들 180석 찍어줘봤자 하는 것도 없잖아. 실망이야. 라고 해서 재보궐 선거에 국진당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초선 의원 5명이 조국 책임이야, 조국 책임이야 하고 지들의 잘못은 회개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것도 억울하게 심장이 찢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져서 피 흘리고 있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오영환, 이소영, 전용기, 장경태, 장철민입니다. 이들이 오적입니다. 초선 오적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국감과 대정부 질문, 그리고 그 국감에서 저 초선 오적들이 말을 잘했죠. 나름대로 정부 여당을 공격을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랬더니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 심장에 칼을 꽂은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이 덮어두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유튜브 방송을 잠깐 틈이 나서 봤더니 이소영 의원은 이번에 너무 일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일 잘했어요. 지난번에 일 개판 쳤어요. 사법개혁 못했잖아요. 법률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또는 국감에서 양평 고속도로 휜 거 가지고 똑부러지게 질문했죠. 근데요, 그 정도 질문은 소송 많이 해본 변호사들 국회의원 시켜주면 그 정도 질문해요. 저 같은 사람이 만일 국회의원 하면요, 이소영 씨 정도의 질문은 해요. 왜냐하면 맨날 법정에서 재판하면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오늘도 재판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제가 다 했어요. 판사님이 아주 흡족하게 준비된 걸로 일사천리로 오늘 히어링을 마쳤어요. 변호사라면 그 정도 합니다. 그 정도 국감에서 질문하고 뭐하고 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에 더러웠던 범죄 사실을, 더러웠던 뻔뻔스러움을 덮어둔다면 세상 살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온갖 악한 짓 다 하다가 한 번 선행을 베풀면 사람들이 다 잊어주고 그 한 번의 선행 베푼 걸 가지고 칭찬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평생 요 모양 요 꼴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회의원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예산을 심의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행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법을 만들어라고 조국과 그 가족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면서 180석을 만들어 줬더니 법 하나도 통과 못 시키고 법 하나도 못 만들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놀다가 행정부의 잘못을, 김건희의 잘못을 가지고 그거 꼬치꼬치 질문했다고, 일 질문 잘했다고 다 덮어두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소영은 자기 공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똑똑했죠. 질문 잘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질문은 대한민국의 2만 5천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정신 똑바로 박힌 김남국과 같은 그런, 또는 저기 누굽니까? 누구지? 김용민 의원과 같은 그런 변호사 출신 중에서 정말 생각이 있는 변호사들을 국회의원 시키면 그 정도 질문 다 합니다. 그 정도 질문도 못하면은 변호사로서 굶어 죽는 거죠. 그거 하는 게 변호사인데요. 그런데 변호사로서는 이소영 씨가 적합해요. 질문 잘합디다. 걔나마 어중이 떠중이들만 있는 데서 그래도 좀 질문을 합디다. 제대로 된 변호사답다. 근데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자질이 없잖아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왜 사법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사법에 관한 법률들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그것들을 먼저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알고 안 했다면 더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장경태, 이번에 질문 잘합디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만들고 사법개혁을 하는 건 못했잖아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질문요? 그 정도 질문은요, 저 같은 변호사 시키세요. 잘합니다. 재판 한번 하듯이 그렇게 신경 쓰면 판 다 뒤집어 엎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법을 만들지 않은 이상 사법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 맨날 추궁만 해요. 맨날 추궁만 해요. 재판정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재판정이면 제대로 잘 공격하고 추궁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판을 뒤집어 엎어주지만 이 국감이에요. 질문 잘했어요. 속은 시원해요. 후련해요. 행정부의 잘못을 찾아냈어요. 그 다음은 사법이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악을 밝혀내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밝혀내는 것만 가지고 끝내는 변호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게 하고, 그래서 법정에 가져가서 재판을 해서 죄상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도 법원은 이런 판결을 정경심 교수님
케이스와 같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태로 있단 말이죠. 뭘 먼저 해야 됩니까?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 그걸 먼저 했었어야죠. 그건 못했잖아요. 그런데 뭐 대정부 질문 좀 잘한다고, 와, 이렇게 시민들이 가벼우면요 계속 국회의원들은 저런 짓 합니다. 180석 아니라 200석을 갖다 줘도 다음번에 사법개혁 못해요. 다음번에 서민들을 위한 법률 통과 못 시켜요. 하다못해 금사 깡패 정부가 들어서서 지들 마음대로 하고 지금 이제 개판을 치는데 그거 견제하라고 180석 만들어줬더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뭐가 있어요? 공수처법도 하다못해 검사들 권한 줄이는 법도 등자 붙이고 개판 쳐서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소영 의원이 질문을 잘한 거, 오영환 의원이 질문 잘한 거 압니다. 장경태 의원이 질문 잘하고요. 장철민 의원이 질문을 잘한 거, 전용기 의원이 그런 거 잘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국회의원 또 시켜줄 거면 차라리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을 전부 다 국회의원 시키세요. 그 정도 다 해요. 변호사들 중에서 그 정도 못하면은요 굶어 죽어요. 그래서 맨날 이상한 짓 하고 남의 그 빌딩이나 빼앗으려고 없는 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하던 그런 그리고 그 의뢰인들하고 간통이나 저지르고요. 영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짓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질문 못하지. 제대로 법정에서 재판하는 변호사들은 질문 잘해요. 그러니까 질문 잘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또 시키면 안 됩니다. 더더욱 재보궐선거에서 왜 깨졌는지 원인 분석도 제대로 못하고 죄 없는 조국 장관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조국 장관을 공격했던 그 5사람 초선 오적을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 초선 오적이 공격 잘했다고, 시원하게 잘했다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도 나오고 합디다. 그래요. 그거는 잘했어요. 그것까지 부정하진 않아요. 질문 잘했어요. 어중이 떠중이들만 있고 영 이상한 놈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변호사답게 앞뒤 자료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보고 역시 변호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구나라는 생각은 전 안 했습니다. 쟤들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데 저기서 또 마음 여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또 감동해서 과거를 다 덮어주고 다음번에 또 국회의원 출마하면 한 표 찍어줘야지 이런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런 일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요 모양 요 꼬라지고요. 우리 자식들이 304명이 바다에 갇혀 있는데도 들어가서 구해내면 다 구해내는 거를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경찰들이 몇 명만 줄 서서 질서만 지켜주고 방향만 잡아줬으면 그 젊은이들이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었는데 97명인가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책임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파렴치범들이 정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를 합니까? 사모펀드라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조국 장관께서 사모펀드에 요만큼이라도 관계되어 있는 거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사모펀드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뻔뻔하게 자기는 조국 장관의 억울함을 옛날에 알았었다라는 쪽으로 얘기할 때 저 더러운 얼굴에 옛날에 김두한 의원처럼
똥이나 갖다 처발라 버리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인간들이, 그 당시에 사모펀드 하던 인간들이 지금도 텔레비전에 민주시민의 탈을 쓰고 나서서 계속 떠들어댑니다.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립니까? 물고기 아이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당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억하고 복수를 하고 정리를 하면 한 번 당하는 거로 끝납니다.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명숙 장관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3년 하셨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거 만일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명숙 장관이 어떻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지, 그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게 만든 인간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지금 대법원 헌법재판소 곳곳에서 설친다고 이번에 추천받은 놈들이 다 어떤 놈들입니까? 한명숙 장관께서는 지금도 억울하게 3년의 감옥 생활도 하셨고 지금도 추징금을 물어내고 있어요. 받지도 않은 돈을.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과연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최강욱 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한동훈이는 지금쯤 감옥에 있어야 돼요. 진원정이는, 그 와이프 진원정이는 지금쯤 감옥에 있어야 돼요. 무슨 놈의 적십자사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왕뚜껑 박스 들고. 그러면 안 돼요. 감옥에 있어야 돼요. 최강욱 의원 기준으로 보면은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긴요, 세월호 폭식 투쟁했던 변희재가 얘기를 잘한다고 시원하게 누굽니까, 윤석열을 까주고 한동훈이를 까준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죠. 막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거기다가 아부를 합디다. 시원하게 까주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희재 인간성은 믿으시면 안 돼요. 생명을 잃은 304명의 젊은이가 죽어간 그 현장에서 피자 사서 폭식을 하게 만든 인간이 변희재란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 남의 생명의 소중함이나 남의 가정에 애타는 마음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주변을 규합할 줄 아는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사 깡패 정부를 공격하고 한동훈이의 잘못을 찾아내고 하는 거는 잘한다고.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하는 거죠. 그러나 뭐 하나만 잘하면 과거의 모든 잘못이 다 묻혀집니까? 예, 길 가다가 노인이 네 역할을 힘들게 끌고 가고 있다고 그 뒤에 네 역할을 한번 밀어줬다고 그 사람이 과거에 사람 죽인 살인 행위는 덮어줘도 되는 겁니까? 배가 고파서 구걸하고 있는 그린에게 한 끼의 밥을 사줬다고 그 사람이 탈세한 사실을, 그 사람이 남의 돈을 훔친 사실은 다 용서하고 덮어줘도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너무 쉽게 용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너무 쉽게 용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직업의 차이겠죠. 여러분들은 일상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그들이 잘했을 때 감동하고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저는 왜 그러지 못하나. 저는요, 재판에서 과거든 현재든 시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잘잘못을 통해서 정의를 찾아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 의뢰인에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다가 어제 길거리에서 그린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하라고 10파운드 집어줬다고 해서 2년 전에 우리 의뢰인에게 2만 파운드 안 준 거를 덮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는. 비록 어제 끼니 걱정을 하는 가난한 그린에게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10파운드를 줬다 하더라도 2년 전에 우리 의뢰인에게 2만 파운드를 안 갚았으면 그거를 법원에 증거를 제출해서 2만 파운드를 갚으라는 명령을 받아낸 다음에 그 사람 집에 집달리를 보냈으라도 2만 파운드를 받아내서 우리 의뢰인 손에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용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들이 한 행동 그 자체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올해 그들이 잘한 행동은 그 잘한 행동대로 칭찬을 들어야 되지. 올해 잘한 행동 때문에 작년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직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용서하지 말자.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다. 그래서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는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증거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번에 국방장관 보좌관이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처벌하지 말고 현장에 나갔던 지휘관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징계하는 것으로 끝을 내자라고 그 형량을 줄이라고, 그러니까 축소 수사를 하라고 그거를 했던 그 텍스트 메시지를 이번에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에게 불리한데, 국방부에 불리한데, 현 정부에 불리한 증거를 왜 제출했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국의 법은 저렇구나. 영국은요, 유리하건 불리하건 다 제출해야 됩니다, 증거는. 만일 어떤 변호사가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유리한 증거만 법정에 제출하고 불리한 증거를 숨겼으면 그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영국입니다. 영국은 정의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정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유불리를 무시하고 유불리와 상관없이 모든 증거는 전부 다 법정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이야 그럴 필요가 없지만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는요,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좋아. 이 사람은 이래서 괜찮은 사람이야. 예. 이소영 의원이 질문을 잘해서 괜찮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중요한 법을 만드는 쪽에서는 개판 쳤기 때문에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인 판단이고 바른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증거를 다 훑어봐야죠. 이 증거는 불리하니까 숨겨버리고 이 증거는 유리하니까 드러내놓고 야 질문 잘하잖아 이래버리면 그거는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변호사들이 취해야 될 방법이 아니고 법원이 취해야 될 방법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못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됩니다. 법률 하나 제대로 못 만든 사람들은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건 증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증거를 제출한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보라서 한 게 아니라 적어도 법률가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법정에 쓴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법정이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중이니까 거기는 증거는 모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합참의장 후보가 뭐 문제가 많습니다. 예, 하다못해 지 자식이 또 학폭에 연루돼 있고, 그 다음은 뭐 저기 뭐야 그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 때 골프 치고 놀고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합참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 말을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이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합참의장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 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세히 보고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말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장난 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말은 상관없습니다. 한동훈이 대구에 가서 뭐 근데 촉새죠. 한동훈이 얘기를 듣고 막 뭐 한동훈이가 뭐 잘생기고 뭐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뭐 실력이고 저 하는 사람들 보는데요. 한동훈이를 저는 아무리 봐도 실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변호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법정에서 얘기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법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증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논리도 없이 비논리적으로 촉새처럼 까불대는 것은 변호사로서 법관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언행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뭐 얘기하니까 뭐 똑똑하다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똑똑하면 억지 쓰는 사람은 다 똑똑하겠네요.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면 우리 인생 망치는 겁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은 머릿속에 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비유를 엉뚱하게 해서 지금 탄핵받게 생겼잖아요. 정당 해산이라는 얘기가 검사들 탄핵하고 비유가 되는 겁니까 그게? 그거를 비교를 해요? 그럼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얘기를 꺼내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버젓이 꺼냈어요. 저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정말 저 사람 머릿속에서는 법이 없구나. 진짜 검사들 머릿속에는 법이 없네. 헌법과 형법도 구분을 못하고 헌법과 직무관련법도 구분을 못하면 저들이 어떻게 장관을 하고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또 국회의원 한다고 설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똑똑하다 뭐 잘생겼다 뭐 차기가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이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그 인간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놈들은 평생 그러고 살 놈들이에요. 그거를 이용해 먹는 놈들이 아니고서는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경심 교수님 이 재판에서도 저 속에서 증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가짜 표창장을 만든 증거가 있는지 없어요. 없습니다. 한명숙 장관 재판에서 그 재판 판결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현금을 받은 게 있는지. 증거에 현금을 받은 증거가 없어요. 말은 있어요. 말은 이랬다 저랬다 뒤집어진 말이 여러 번 있어요. 검찰에 의해서 조작된 말이 있어요. 그러나 말이라고 해서 전부 다 증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도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을 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3년을 묶어놓고 지금 추징금을 받아내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서요. 그 법원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제2의 한명숙이 여러분이 되고 제3의 한명숙이 여러분의 자식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뜯어 고치고 증거를 살피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사람이 괜찮게 보이네. 이쁘네. 글쎄 이쁘다는 기준도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더라. 뭐 윤석열이의 뭐죠? 그 똑똑함을 제가 그 정확한 언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윤석열이의 뭐 때문에 이번 시험 보는 학생들 뭐 시험 잘 보라고 그러면서 올려놓은 글에서 제가 의의가 없어서 참 사람들의 표현이 저렇게 의의가 없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진짜 인터넷이 뭐 문제네요. 핸드폰에서 페이스북이 안 떠요. 예. 여러분 여기
여기 뭐라고 올라와 있느냐면요. 예. 윤처럼 명석해서 명석열, 한처럼 미남이어서 한동훈남, 서울대 에타에 올라온 유행어 세계일보에서 올렸더라고요. 아니 명석한 놈이 구술을 합니까? 그리고 명석한 놈이 술 감당을 못해서 개판을 쳐요? 이거는 학생들로 하여금 윤석열이 명석하니까 그 배우라고 한다는 말은 재수, 삼수, 사수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남을 못 봐서 촉새를 미남이라고 합니까? 조국 장관님을 봤으면은 그럼 눈 멀었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레기들이 눈이 멀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부밖에 할 줄 모르고 과거에 어땠는지 이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인물, 집안, 집안도 개판인 집안이고 인물도 개판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올린 글인데요. 고발사주 증거인멸 딱 걸림, 검사 동영상 증거 채택됐다. 임모검사 재판서 정은 거부. 거기 보면 안티포렌식 앱을 3개나 깔아놨는데도 핸드폰이 포렌식으로 복구가 되어서 그 복구된 핸드폰 안에서 고발사주를 지시하는 증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거가 나왔을 때 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사주가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법이 바로 자리만 잡고 있다면 유죄로 선고하겠죠. 그런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면 그러면은 증거가 나왔는데도 증거 채택 안 하고 아니 증거를 채택하느냐 마느냐가 판사의 권한이지만 기준이 뭡니까? 가장 정당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 증거의 가치를 확인하는 게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렌식 자료는 당연히 물질적인 증거로서 명확한 거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을 했었어야죠. 근데 조국 장관님 미국에 그 아들을 가르친 교수님 정인으로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검찰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죠? 아니 정의를 사실을 밝히고 정의를 밝히려면 그 교수가 증언을 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선생이었으니까. 시험을 보게 하고 쪽지 시험을 보게 한 선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의도로 어떤 시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봤는지만 나오면 그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선생을 정의인에서 배제시켜달라고 검사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뭐 무슨 재판을 하자는 거죠? 진실을 찾는 게 재판 아닌가요? 검사들의 주장을 통과시키는 게 재판이라면 그게 군사 독재 정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총 들고 가서 죽을래 아니면 이해할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을 해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법을 잘 만드느냐. 두 번째, 만들어진 법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를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느냐.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주느냐. 이 3가지로 저는 국회의원들을 평가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법률 하나 통과 못 시키는 사람은 국회의원 할 필요 없어요. 법률 하나 제대로 입안 못 해본 사람들은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같은 사람들은 국회의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에 법률 하나 제대로 통과 못 시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인데 법률 하나를 못하러 국회의원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끄럽죠. 국회의원들은 법률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검사들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찾아내고 증명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면 돼요.
없는 범죄를 범죄로 만드는 사람은 검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범죄로 엮어보려고 하는 놈들은 검사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저들은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해요. 왜 탄핵을 못합니까? 왜? 탄핵하려니까 캐비넷이 겁이 났어요? 장제원이 보세요. 니들이 캐비넷 있어. 나는 장롱 가득히 증거가 있어. 이러면서 지가 새과시 한번 해버리잖아요. 예,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냐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봐야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딱 기준을 보면 됩니다. 조국.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거죠. 가짜 표창장. 가짜 표창장은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딱 보자고요. 표창장을 받았느냐? 받았다. 그럼 끝. 받았는데 뭐? 표창장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 왜 안 받았다 그러지? 대장에 이름이 없잖아요. 뭐 이러면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대장을 태워버렸대네, 지가. 검찰 쪽에서 시켜서, 총장을 시켜서. 그러면 검찰이 하는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서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뒤에 가서 뭐 이러니까 뭐 거기에 직인이 컴퓨터에 나오고. 아니, 직인이 컴퓨터 아니라 그쪽에서 무슨 뭐가 나오더라도 표창장 받았는데 무슨 표창장 안 받았다는 걸 증명을 못 했는데 뭐 더 이상 진행을 하냐 이겁니다. 그게 기준인데. 사모펀드. 사모펀드면은 실체가 있었어야죠. 그죠?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놓은 게 있었어야죠. 근데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뭐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형사법이든 이런 쪽에서는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딱 재보면 되는 거예요. 그 재보고 난 다음에 말도 안 되는 형사법상 증거 과정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막 그거 가지고 판결을 하고 이런 되먹지 않은 짓 그만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보자고요. 형수에게 욕을 하고 어쩌고 막 그 얘기 지금도 해요. 지금도 제가 아는 사람은.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에게 했던 얘기예요. 동생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막 엄마를 패고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형수라는 여자가 받아서 깐족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얘기 하면 되냐고 막 소리를 질렀던 거 아닙니까? 그 녹음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건데 뭘 지금도 국진당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인간은 우리 국어를 제대로 공부 못한 인간이구나. 국회의원 다음번에 시켜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만 원 그 카드를 썼다. 알고 보니까 딴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카드를 누가 썼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00원어치 야채를 혹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서 나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야채를 더 많이 넣어주세요. 그런데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샌드위치를 먹을 때는 야채를 적게 넣어서 요만큼만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더 넣어서 먹으면은 형사법 위반이다.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욕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2,000원 쓰면 어떻고 3,000원 쓰면 어떻습니까? 법률로 얼마까지만 쓰라라는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회사마다 규정이. 그 규정 안에서만 쓰는데 아니 내가 샌드위치를 먹으면 어떻고 그중에 흰빵 샌드위치를 먹으면 어떨고 아니면 갈색빵 샌드위치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너는 갈색빵을 먹었으니까 너는 빨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야채 1,000원어치 더 넣었으니까 권력남용이다. 권한남용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권한남용이 그런 게 권한남용이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기준을 정해놓고 봐야죠. 여기는 7만 원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저기는 지금 특활비 몇백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활비 영수증도 하나 제대로 안 내놓았는데 여기는 영수증 다 있는데 7만 원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이쪽은 감옥에 넣겠다 그러고, 저기는 몇십억을 쓰고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술집에 가서 여자들하고 뭐 오입질 하는데도 돈 내고 말입니다. 지들끼리 술 먹고 그거 하면서 검사들이 돈 쓴 거 아닙니까?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 공개돼서. 근데 그런데 쓴 돈은 그거는 감옥 안 가요? 7만 원을 더 썼으면 감옥 가고요? 아니 영수증들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른 영수증 갖다 대신 집어 넣었다 보니까 사진 찍은 것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거 특활비 영수증으로 갖다 붙여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활비는 딴 데 썼어요. 예, 영수증 첨부 못하는 데 썼어요. 술집 가서 고급 양주 마시고 술집에 그 여자애들 데리고 나가서 2차, 3차 가면서 오입질 해대고 하는데 돈 썼어요, 분명히. 그걸 어떻게 영수증을 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다른 영수증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다 좀 긁어 모아봐. 그래서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를 특활비로 전부 다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정수기 영수증도 막 특활비에 들어가 있고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범죄 행위를 한 거죠. 그런 거는 처벌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특활비는 처벌이 안 되고 영수증까지도 저렇게 장난을 쳤는데 안 되고, 이거는 카드로 판공비 7만 원 썼는데 그것도 직원들 먹는 거 사줬다고 감옥에 넣겠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냥 좋을 땐 좋고 막 죽고 못 살다가 또 원수가 되면 또 완전히 원수가 되고 그런 짓을 해요. 우리 특징은요, 싫은 사람은 계속 싫죠. 우리는 보면은 참 그래요.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해요. 나중에는 왜 싫어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싫대요. 그냥 그 친구는 얼굴만 보면 그냥 싫대요.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냥 평범하게는 살겠죠. 남인데 착취당하고, 착취당하고 살 거예요. 식민지 시대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착취당하고 살았죠. 예, 인도 사람들이 영국하고 살면서 뭐 영어도 배우고 뭐 영국 제도도 가져가고 좋았죠.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영국인들에게 착취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영국의 제도도 가져왔고, 영국의 모든 사법제도 다 가져왔고, 행정제도 다 가져왔고, 법률 다 가져왔고. 그래서 니들이 영국의 덕을 보지 않았냐고. 예, 덕을 봤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인권적으로 영국이 수탈했죠. 착취했잖아요. 그럼 그 착취한 건 잊어버리고, 그러면 사법제도를 가져온 거, 뭐 행정제도 좀 배워온 거, 이런 것만 그럼 영원히 계속 찬양하고 해야 됩니까? 잘된 건 잘됐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잘못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격지심이 있어요. 되게 질투를 해요. 여러분, 질투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면 나는 더 잘 될 거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저 사람은 노력해서 잘 되면 잘 된 거고,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뻐서 얼굴값 해서 먹고 살면 그러나 보다 하고, 나는 얼굴이 그만큼 안 되면 그러면 노력해서 먹고 살면 되죠. 예, 얼굴 반반해서 인생 우리 흔한 말로 망치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이 태어날 수 없었으니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남이 노력해서 얻은 것까지 폄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국 교수가 학문적으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논문 인용 지수가 우리나라 교수들 중에 첫 번째였다는 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인정하자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잘생긴 게 뭐 억울해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게 뭐 억울합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고 다 잘생기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아야지만 인생에 의미가 있나요? 조국 장관님처럼 잘생긴 사람도 있고 또 못생긴 사람도 있어야, 사람이 얼굴로만 모든 거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공부 잘해서 똑똑한 사람도 있고요. 또 공부 적당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100% 완벽하게는 못해요.
저는 제가 공부할 때도 꼭 1등을 해야 되겠다고 공부를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2등, 3등이 좋아요. 예, 영국에 와서 변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로스쿨 다니고 LPC 과정 다니고 할 때도 제가 늘 생각했던 거는 시험만 붙자. 떨어지지만 말자. 한 과목도 떨어지지만 말자. 그래서 변호사가 되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한 문제 틀리면 한 문제밖에 안 틀렸네. 이러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예. 난 다음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제가 학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재판에서 이기면 돼요. 재판에서 우리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기는 변호사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가 재판에서 이기자. 그래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남들처럼 근사하게 막 책상에 앉아서 끙끙대고 이런 짓은 안 해요. 하다못해 길을 산책하면서도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어떻게 접근하면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지? 이런 고민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막 질투해서 뒤돌아서서 욕하고, 김인수 변호사 뭐라 그러더라?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막 개판 치고 삽디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변호사로서는 행복하게 그리고 더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서 전 요즘 기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면 되지. 그걸 왜 질투를 합니까? 그 대부분 보면 조국 교수님을 질투하고 최강욱 의원을 질투하고 정경심 교수님을 질투하고 조민씨를 질투하고 조민씨 질투하는 사람 하나 있었죠. 예, 그 누굽니까? 저기 한때 박근혜 딸이냐 아니냐 최 누구죠? 그 여자의 딸이냐 이제 그랬는데 그 양반은 조미는 왜 그렇게 하는데 돈도 많이 슈퍼챗도 많이 쏴주고 하면서 자기는 얼마 안 주냐고 자기는 지금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삶이 다르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가 애 낳고 지가 좋아서 애 낳은 거죠. 지가 좋아서 애 낳은 거지 무슨 그 애 낳은 게 그럼 무슨 누가 강간해서 그 범죄 결과로 자식이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애 낳았으면 지가 책임지고 키워야죠. 근데 그거 못 키우겠다고 징징 울면서 도와달라고. 반면에 조민 씨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소송 비용 자기가 안 내도 되는 소송 비용을 검사들이 막 일을 벌려놓고 해가지고 검사들은 국가 세금으로 하지만 조민 씨는 자기가 돈 벌어서 그걸 갚아야 돼요. 근데 직장 생활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책 쓰는 것도 하고, 저 유튜브도 하고, 그래서 돈이 벌리니까 그걸로 변호사비도 쓰고, 그리고 고양이들 밥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얼굴에 징징대는 얼굴 아니잖아요. 항상 웃고, 밝고, 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얼굴을 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질투하지 않고 사는 게 좋아요. 질투하고 살아봤자 스스로가 더 비참해지고 초라해지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이가 누구를 질투합니까? 이재명 대표를 질투해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만나도 되는데 나는 범죄자랑 만나지 않을 거야. 범죄자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대통령 그만두고 나면 감옥 갑니다. 지금 제가 머릿속에 지금 그려보고 있는 범죄 사실만 해도 감옥에 가서 나오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그 질투가 거꾸로 이재명 같은 인간은 나는 만나지 않을 거야. 왜 못 만나는데요? 질투가 있어서 못 만나는 거예요. 그죠? 왜 조국을 욕해요? 이소영이라든지 오영환이라든지 전용기라든지 장경태라든지 장철민 같은 경우에 왜 맨날 조국 때문이야. 뭐 잘못했는데 조국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요. 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조국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봐주세요. 나는 지금 질투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소리친 게 그 초선 5적 행위죠. 이런 인간들이 국회에서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면요. 예, 오늘 보니까 유승민 씨가 뭐 저기 이제 광주 어느 MBC인가 뭐 어디에 나와서 그 안기부장 하셨던 양반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 양반이 방송법만 공정하게 집행하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더 훌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아, 유승민이는 뭐 지가 경제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 정치할 인간 아니구나. 기준이 없어요. 아니 방송법만 윤석열이가 잘하면은 나머지는 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했나요? 외교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했나요? 국방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했나요? 아니면 복지 문재인 대통령보다 잘했나요? 예. 방송법만 공정하게 집행하면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훌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유승민이가 이 기준이 없고 그다음에 과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증거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뭐 하나 좋으면 요것만 잘하면 당신 최고야. 요것만 잘하면 당신 최고야. 과거는 다 덮어줄 수 있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유승민도 저 그렇게 정치 오래 하면 안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유승민도 과거에 그가 했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지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해서 과거를 다 덮어주는 이런 바보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선 오적들은 여전히 초선 오적들입니다. 그들이 질문 몇 마디 잘하고 변호사의 어떤 뭐랄까요 재판 기교를 좀 활용을 해서 대정부 질문을 좀 잘했다고 해서 그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한 거 180석을 몰아줘도 법을 하나 제대로 못 만든 거 정작 그때 방송법 통과시키고 사법개혁 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던 거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평가를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꼭 증거를 보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에 맞춰서 비교해보고 그리고는 판단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만일 이런 판단을 또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 도저히 법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최근에 몇 번 잘했다는 것 때문에 다 덮어주고 또 공천을 해주면 우리는 사법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서 법률 하나 통과시킬 때 여러분 법률 하나 통과시킬 때 거기에 120명이 찬성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80석을 가지고 있다 해도 120석밖에는 설모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120명을 뽑았는데 120명 모두가 그 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킨다면 사법개혁을 그럼 우리는 120명으로서 120표를 얻은 겁니다. 180석을 얻어놓고 120표밖에는 얻지 못하고 나머지 40표는 60표는 잔소리하고 딴지 걸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이러는 거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180석 200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법개혁을 할 의원 수가 몇 명인가 법을 제대로 개정해 줄 의원 수가 몇 명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 줄 국회의원이 100명보다는 120명이 낫고 120명보다는 180명이 낫고 180명보다는 200명이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 아무리 200명을 뽑아주던 300명을 다 뽑아줬다 하더라도 법을 통과시키고 사법을 개혁하자는데 100명밖에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거면 우리가 그 100명만 뽑아주자는 겁니다.
100명만 뽑아주고 나머지 100명은 다른 정당에서 뽑아주면 됩니다. 예, 과연 그럴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올 것 같으면은 다른 정당에서 뽑아주고요. 기회가 안 올 것 같으면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우리가 깊숙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공천할 때 그 공천의 기준은 그들이 과거에 한 행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언론에 좀 나오고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세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과거를 묻어놓고 공천을 해주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조국 장관님과 초선 오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께서 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없다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는 2차례에 걸쳐서 조국 교수님의 명예라는 것은 첫 번째는 조국 교수님과 그 가족의 목숨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방송을 통해서는 조국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예란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갖는 인간의 존엄, 인간의 가치를 명예라고 얘기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이 조국 장관께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끊임없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저는 봅니다. 정치적으로도 명예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조국 장관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저는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할 생각입니다. 뭐든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출마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출마도 절차가 있고 그리고 그 절차가 공정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라 하지 마라 이거는요 월권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월권행위가 바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의 꼰대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다못해 자기 자식도 어느 대학에 원서를 쓰라, 시험을 잘 봐라, 공부를 해라, 과외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마당에 다른 분에게 그것도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사회적인 활동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하시는 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꼰대질 중에서도 상꼰대질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하지 마십시다. 간섭은 옳지 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판단을 내리실 거니까 그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더라도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같이 환영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꼰대들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는 거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에게도 편지를 많은 분들이 주시는데 많은 의견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김인수 변호사. 어떤 분은 얘기하십니다. 김인수 교수 이렇게요. 제가 갑자기 요즘 막 교수도 되고 저를 교수로 불러주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김인수 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수 씨의 생각은 이러이러한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일 고마운 분들이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훌륭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저에게 나눠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메일을 주신 분도 있어요. 너는 빨갱이구나. 북한 가서 살아라. 왜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제가 북한 가서 살면 제인데 이익되는 게 있습니까? 당신은 북한에 가서 살아봤어요? 저도 아직 북한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얘기, 외부에서 들은 얘기, 그다음에 탈북해온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저보고 북한 가라고 그렇게 가라 마라 합니까?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먼저 한번 가보고 살만하면 초청하십시오. 살만한지 살만하지 않은지도 모르면서 왜 다른 사람 보고 북한 가서 살아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 그거 꼰대들이 하는 겁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 다음 또 창당, 뭐 조국 장관께서 창당을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앞서갑니까? 조국 장관 입에서는 창당이라는 말은 나온 적도 없어요. 물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겁을 먹고 조국 장관께서 진짜 당을 만들면 이거 우리 민주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조국 장관께서 당을 만들면 우리 국진당 이거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당 얘기를 입에도 꺼내지 않은 분에게 창당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지식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조국 장관님에 대한 이 주제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의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법개혁의 최고의 적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만일 대통령이라면 누구에게 사법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해보라라고 권한을 주고 싶습니까?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조국 장관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여기서 두 번째 얘기를 마치고요. 세 번째 얘기는 KBS 사태를 통해서 본 한국의 언론과 그리고 MBC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